1894년 9월 보불전쟁 패배의 충격에서 한참 헤매고 있던 시절의 프랑스 육군 정보국에 어떤 한 장의 서신이 입수됩니다. Une note sur le frein hydraulique du 120 et la manière dont la pièce est comportée. Une note sur les troupes de couverture. 그건 바로 프랑스군 기밀 정보가 담긴 명세서였죠. 그리고 이 기밀 문서의 수취인은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대사. 이 말인즉슨 프랑스군 내부의 한 스파이가 군사 기밀을 독일에 유출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잠시 혼란에 빠진 정보국, 유력한 용의 대상이 될 만한 장교들의 파일을 열람하는데 한 포병 장교의 명단이 눈에 띕니다. Le juif? Le seul juif du bâtiment. 그리고 입수한 명세서와 그 필체를 대강 눈짐작으로 대조해 보는데 Ça pourrait très bien être. 용의 선상에 오른 이 포병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던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 드레피스 대위는 이 반역 행위에 대한 혐의로 재판정에 세워지고 딱히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필적 감정사까지 투입된 재판에서 그 문서와 드레피스의 필체를 비교하는데 유사한 부분과 미세하게 다른 차이까지 요목조목 언급하더니 Au cas où il serait découvert, Dreyfus a falsifié sa propre écriture. Parce que l'écriture n'est pas la mienne. Exactement. 결국 유죄임을 결론짓고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Coupable à l'unanimité. 그리고 그 다음해 1895년 1월 이 드레피스 대위는 포병연대의 모든 병사들이 도열한 연병장에서 착용했던 훈장과 계급장을 모두 뜯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프랑스 시민들의 야유까지 받는 이런 치욕스러운 강등식을 당하고 한때 우리의 박비용이 복역했던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섬에 유배되어 버립니다. 어째서 프랑스 군부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 드레피스 대위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단지 만만하고 꼴보기 싫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지나고 1년 후 1896년 여기 조르주 피카르 중령은 유부녀 모니의 부인과 흥겹게 바람을 피던 도중 Tu es sûr qu'il est à Bruxelles? Commandant Picard? Oui. 이 정보국의 새로운 정보국장으로 임명받습니다. Il est impossible pour le colonel Sander de conserver son poste de chef de la section de statistique. 전임 국장의 민망한 병환으로 인해 미혼이자 딱히 이렇다 할 결격 사유가 없던 이 바람둥이 노총각 피카르 중령이 신임 정보국장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보좌관은 여기 참 말 안 듣게 생긴 뚱땡이 앙리소령. 그의 새 집무실에는 과거 드레피스를 악마섬으로 보냈던 그 명세서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Nous l'avons fait encadrer pour le colonel Sander, le jour où le traître était dégradé. 어느 날 피카르는 독일 대사관 정보원으로 있던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한 비밀스러운 서신을 전달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독일 대사관 측으로부터 프랑스군 내부의 누군가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이었죠. Il a dû décider de ne pas l'envoyer. Il y a l'adresse au dos. Monsieur le commandant Esterhazy. 수취인은 에스테르하지 소령. 누군가 했더니 프랑스군 7사 보병연대 대대장으로 있던 인물. 여기 얼굴보다 카이저 수염이 더 큰 이 자가 바로 에스테르하지 소령. 피카르는 이 에스테르하지 소령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En face de l'ambassade d'Allemagne, rue de Lille, il y a un immeuble d'habitation. 그리고 독일 대사관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을 한 채 임대해서 감시를 시작하게 되는데 Ça c'est intéressant. 역시나 이 에스테르하지 소령, 독일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이 에스테르하지 소령이 소속 연대에게 파리 참모본부로 전근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Je demande instamment à être muté de Rouen à l'état-major général à Paris. 그래야 고급 정보를 쏙쏙 빼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피카르는 에스테르하지의 전근 요청 서신과 드레피스가 썼다는 명세서의 필체를 비교 분석해 보는데 피카르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에스테르하지 소령의 반역 행위가 드레피스에게 억울하게 씌워졌다는 확신이었죠. 이 사실을 직속상관 국리장군에게 전달하는 피카르. Ce n'est pas Dreyfus. C'est Esterhazy. Car l'affaire Dreyfus est close, pour la raison que je viens de vous expliquer. Qu'est-ce que ça peut bien vous faire qu'un seul juif soit coincé sur un rocher? 어째서인지 처참하게 묵살됩니다. Ne mêlez pas Dreyfus à ça. 그래도 한 고집하는 우리의 피카르 중령.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하려 하는데 Alors bon Dieu, mon colonel, laissez tomber. Je ne sais pas si Dreyfus est innocent et franchement, je m'en fous. 여기 말 안 듣게 생긴 뚱땡이 앙리 소령도 군부 세력과 한 동속이었죠.
육군 본부의 모든 상관들은 피카르의 조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Vous devenez obsédé par l'idée de substituer Esterhazy à Dreyfus. Méchante affaire, Picard. Une méchante affaire. 심지어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 Je devrais vous faire jeter en prison pour faute professionnelle grave. 예, 이들이 길을 쓰고 피카르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과오를 저지른 군부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죠. 그래도 한때 나폴레옹 시절 서유럽을 석권했던 프랑스였지만 1871년 보불 전쟁에서 비스마르크에게 박살이 나고 자존심에 크나큰 스크래치를 입었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프랑스와 군부는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반역자들의 배신 행위였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다시 강력한 프랑스를 재건하려면 좌절하는 국민들의 자신감을 빨딱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른바 쇼비니즘, 전문용어로 국뽕의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 프랑스를 휩쓸고 있던 반유대주의 정서와 잘 버무려져서 그 반역의 대상이 한낱 보잘것없는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는 절대 실수할 리가 없다 라는 광신적인 믿음. 결국 상관들의 눈밖에 난 피카르는 한직으로 좌천당합니다. 심지어 미행하는 경찰의 감시도 받고 피카르가 거주하던 아파트 역시 탈탈 털립니다. 같이 바람피던 모니의 부인마저 들통나서 남편에게 소방맞고, 심지어 군부는 당시 보수 언론을 이용해 피카르가 유대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죠. Parce que vous êtes à la solde d'un syndicat juif déterminé à faire libérer Dreyfus. Vous avez donc fabriqué de fausses preuves afin d'impliquer le commandant Esterhazy. 게다가 진범인 에스테라지 소령은 막강한 유대 조직에 저항한 영웅으로 승격되기까지 하는데, 거대 권력이 한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피카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해주는 세력도 존재했죠. 그들은 바로 프랑스 보수 왕당파 군부 세력과 대립각을 두고 있던 일부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작가이자 사상가 에밀 졸라도 있었죠. 패드립안입니다. 에밀 졸라는 군부 권력의 부당함을 대통령에게 공개 고발하는 논설을 발표합니다. 이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어그로성 제목으로 공개되었죠. d'avoir été l'ouvrier diabolique de cette erreur judiciaire. L'une des plus grandes iniquités du siècle. 그 결과 친군부 세력은 보수 성향 시민들을 선동해서 에밀 졸라를 비판하고 반유대주의 폭동까지 조장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서로 다른 성향으로 나뉘어 졸지에 둘로 쪼개지게 되고, 의견이 다른 이들끼리 이렇게 결투도 빈번히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사회가 됩니다. 이미 이 사건은 드레피스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보수 친군부 세력과 진보 세력의 싸움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죠. 진보 지식인 그리고 언론의 지지와 함께 이 드레피스 사건은 이제 전세계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1898년 8월 이 사건의 공모자로 중령까지 진급한 뚱땡이 앙리 중령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죠. 게다가 뒤가 구렸던 에스테르하지 소령, 피카르에게 한 대 쳐맞고 영국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1899년 결국 이 사건은 언론과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레피스도 다시 본토로 소환되었죠. 애국 보수 시민들은 군부 장성을 열렬히 응원해주고 피카르에게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진보 진영은 다시 시작된 이 재심에서 드레피스의 무죄 판결을 기대했지만 군부 장성들의 집요한 위증과 날조는 계속되고, Sans parler de tous les millions dépensés pour lui par la juiverie internationale. Coupable de haute trahison 결국 반역죄는 그대로 유지되어 버립니다. à 10 ans d'emprisonnement. 그래도 법원은 혼란을 우려했는지 일부 정상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디시해 주었죠. 드레피스 옹호파는 잠시 뚜껑이 열렸지만 이미 드레피스 자신은 오랜 수감 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고, 이내 군부와 법정의 판결을 수긍하면서 1899년 9월 수년간 프랑스를 둘로 나누었던 이 드레피스 사건은 찜찜한 뒤끝을 남긴 채 애매모호하게 종결됩니다. 보불전쟁 이후 한 유대인 장교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우면서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인권을 부르짖었던 자칭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한 개인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동시에 군부의 선동에 휩쓸린 대중들의 광기와 숨어있던 반유대주의 감정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보수 인사들은 드레피스의 가명은 거대한 유대조직의 음모라는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이 사건 이전 서유럽은 자유주의 풍토와 함께 인종차별 사상을 미개하게 바라보던 사회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내부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반유대주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유대 사회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이전부터 선민주의와 폐쇄적 닫힌 사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서유럽 사회에 거의 동화된 상태였고, 드레피스 역시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으로 모든 유대 사회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란 낙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현실에 환멸을 느낀 유대인 지식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독자적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한 시오니즘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국제 갈등의 나비 효과를 불러온 드레피스 사건을 그린 이야기, 장기와 스파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